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우영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이성거구 출신 김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불공정, 부정부패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도시계획의 함정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앞서 시정질의에서 다뤄진 백현동 개발 사례를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며 들어보니 백현동 사례야말로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 이익을 민간이 독식하고 사유화한 대표적인 비리 사건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에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현동 개발 사업을 최종 승인하고 결재를 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은 1,100억 원의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떳떳한 개발 사업이라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이게 왜 특혜가 아닌지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한 번 더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시장님, 첫날 시정질의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 사전협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어서 제도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문제점이 그래도 많이 보완돼서 안심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도시계획에 따른 공공개발 이익은 그걸 사유화하려는 그런 세력들을 근절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네. 백현동 개발 사업의 그 의혹의 핵심 쟁점은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가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 디벨로퍼에게 특혜를 줘서 3,142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게 했다. 이거거든요. 네. 왜 이렇게 했느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씨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의혹의 내용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나요? 네. 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자연 녹지를 준주거로 변경해 준 거고요. 용도 지역 4단계 종상향이라는 정말 이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해주고 불모지를 금싸라기로 만들어준 허가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원래 이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일 때 자연 녹지로 돼 있어서 이거를 개발이 가능한 용지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권한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시장님? 지자체장이겠죠. 네, 그 당시 지자체장이던 성남시장 네. 이재명 대표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이었던 이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방 이전을 위해 부지를 빨리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 녹지다 보니까 팔리지 않아서 8번이나 유찰이 되고 그때 2014년도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제안을 합니다. 이 용도가 변경이 되면 내가 사겠다. 그랬더니 식품연구원은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였던 거를 제2종으로 바꿔달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는 본인들의 도시계획과 맞지 않다고 번번이 거절을 했습니다. 사업이 난관에 부딪힌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인물이 나타납니다.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2015년 초에 김인섭이라는 인물을 아시아 디벨로퍼가 영입을 합니다. 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네. 저도 뉴스를 봐서 합니다만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당선될 때 선대본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이재명 시장이 떨어질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요. 그 이유는 정확히 보도되지 않아서 그래서 시장님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셨겠지만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지위가 어떤 지위입니까?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인데 뭐 선거마다 성격은 좀 달리하겠지만 어쨌든 후보와는 상당히 인간적인 관계가 밀접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평소에 정치적인 노선을 같이 하면서 친분도 두터운 뭐 그런 분들이 보통 그 자리를 맡게 되죠. 네. 서로 신뢰관계가 없다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당시 이재명 시장과 뭐 2006년 선거 이후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시장과 분명히 친밀한 관계, 신뢰관계가 있는 관계에 있는 분이 바로 김인섭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2015년도에 사업에 뛰어들자마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2종 용도 지역으로 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식품연구원의 요구가 오히려 되려 성남시에서 이렇게 짓지 말고 준주거로 지어라. 어떻게 신청을 한 사람보다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다시 제한하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누가 보아도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변화를 통상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통상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용적률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받겠다는 것보다 성남시가 2단계를 더 해가지고 이게 아마 전국에 이런 일이 있나 싶습니다. 네. 참 이게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연녹지에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10층까지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층을 짓게 해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10층에 대한 이익은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는 이렇게 통상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 그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 잉여이익, 그러니까 더 생기는 이익의 경우에는 공공에서 공공기여 형태로 네. 뭐 기부 체납이라든가 여하한 공공기여의 형태로 회수를 하는 게 상식이죠. 네,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신청을 넘어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게 김인섭 씨라는 분이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할까? 모두가 이런 의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보도만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사업에 참여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이미 일단락됐다고 봐야죠.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영향력 때문에 사업이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이미 일정 부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 용도 변경이 특혜로 보여졌고 그거에 모종의 얘기가 있었다라는 걸 수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용도 변경 준주거로 올리는데 성남시 공무원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난 이거 못하겠다. 그랬더니 바로 업무에서 배제당하고 2개월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데요. 이런 인사상 조치는 누가 결정할까요? 지자체장이 했겠죠. 네. 최종 인사권자인 이재명 시장의 결재를 통해서 아마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개발 이익이 3,142억 원이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규모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이 얼마만큼 그 기여를 받을 것인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정하고 고시하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성남시는 이런 과정들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공기여가 정해졌다면 특혜 시비도 없었겠죠. 하지만 성남시에서는 이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서 어떤 특정 조건들을 걸고 용도 변경을 완성해 줍니다. 첫째, 녹지에 아파트를 짓되 모든 세대를 임대 아파트로 지을 것. 두 번째, 일부 토지에 R&D 센터를 짓고 시에다가 기부 체납할 것. 그다음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기부 체납할 것. 그리고 이를
성남도시공사와 함께 개발해서 그 개발 이익을 서로 공유할 것,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런 조건이 지켜진다면 특혜 시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쯤 변명의 여지가 조금은 있겠죠. 근데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서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개발 사업자가 성남시에 제안을 합니다. 100%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거 수정해서 10%만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 90%는 빨리 분양하자. 어떻게 보면 서민주거 안정을 하는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이 아주 핵심 요건일 텐데 그런 것들 싸그리 무시하는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울시 같으면 뭐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100% 임대주택에서 10%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90%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10%로 바뀌었잖아요. 기가 막히죠. 뭐. 저도 이걸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을 텐데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됐을지 정말 의아하더라고요. 감사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임대주택 수를 상실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641억이란 최대 그 돈이 개발 사업자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임대주택을 만약에 그 정도로 줄였다면 그 차액만큼의 이익은 서로 나눠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공공에서 회수를 하는 게 상식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 개발 사업자가 독식을 합니다. 이거를 성남시장, 그 당시 이재명 대표는 승인을 하고요. 이렇게 항상 서민 이랬던 시장이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재명 대표의 말과 행동 이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분이 시장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걸 바로잡는 시민운동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무관한 시민운동을 하다가 들어와서 이런 아파트를 짓는 일을 경험을 처음으로 했다 그러면 또 혹시 변명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시민운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의 돈 버는 수법이라든가 공무원과 결탁하고 유착하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처음에는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 그것도 제외를 시켜주고 다시 말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처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민운동하면서 수법을 배워서 시장이 돼가지고 네. 또 이런 그 조건을 변경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다른 또 꼭지가 있죠. 거기는 원래 도시계획상 R&D 센터 이런 벤처 기지 같은 것들을 만들도록 도시계획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 개발 사업자 아시아 디벨로퍼는 그 부지를 R&D 센터의 부지와 R&D 센터의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해서 지역의 발전 동력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 이것도 바꿔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 용지를 좀 늘려서 줄 테니 센터는 너네가 져라. 알아서 져라. 우리는 땅만 하겠다. 고민할 법도 한데 이걸 그대로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받은 땅을 보니까 원형 보존지가 들어있어서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황무지로 있거든요. 혹시 그 땅을 아시나요? 현장에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이재명 시장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청년의 뭐 미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챙기는 것처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런 ICT 관련 센터를 만드는 데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한 291억 원의 손해를 봤다 해서 감사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그때 사진으로도 한번 봤었는데요. 그 기부 체납, 공원을 기부 체납하겠다고 하고 저런 공원을 기부 체납했습니다. 저기에 노약자가 접근하기도 어렵고요. 일반 대중들은 저런 공원이 있는 것도 잘 모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공원 같은 거를 기부 체납 받거나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기부 체납 받는 어떤 대체 부지를 만든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저런 공공기관은 철저히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닌 일반 공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이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임해서 저기를 둘러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주의 해가지고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너무 가팔라서 임산부나 노약자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용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을 정도로 매우 가파릅니다. 그런 공원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파트 단지를 위한 조경 사업이라고 보는 게 가장 본질에 적합합니다. 네. 저거를 굳이 공공기여라고 이름을 붙여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산책로라든가 혹은 폭우가 쏟아질 때에 그 폭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집수정의 형태로 또 물길 형태로 만들 거라면 성남시청 입장에서는 저것을 공공기여로는 절대로 분류를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눈 가리고 하는 거죠. 네, 저기를 만약에 사전에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저기를 공공기여 받는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의 핵심은 좀 공원이 누추하고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짜투리 땅, 아무도 쓰지 못하는 그런 땅을 그런 가치 있는 땅으로 평가해서 받고 정말 받아야 될 땅을 못 받아서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한테 돌려줄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그걸 고의로써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 임대주택 그리고 R&D 센터 이런 부지 조성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만들자라는 조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이 판단한 개발 이익은 3,142억 원인데 성남공사가 도시개발공사가 이 개발 사업에 같이 파트너로서 참여했다면 감사원은 그렇습니다. 10%의 지분만 받았어도 314억이다. 이 314억이면 성남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서울시도 이런 걸 현금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데 이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받지 않았고 이 배임 혐의로 당시 본부장이었던 유동규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이런 결정을 안 하겠지만 이런 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고요. 여기서 이제 대장동과 좀 비교를 또 해야 되는데 대장동은 그나마 일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참여를 시켜서 확정 이익이라도 가져갔습니다. 네. 그 외에 사업 이익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부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도록 해서 특혜를 줬다는 게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데 백현동은 그나마 불확정 이익은 확정 이익은 간에 단 한 푼도 성남시가 회수를 못했다는 거죠. 안 한 거죠? 안 한 것이죠. 네. 네. 결국에는 성남시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라고 소문난 어떻게 보면 아까 김인섭 씨가 성남시와 관계된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 모종의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서 성남시가 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을 민간에게 모두 헌납했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고, 그걸 지금 수사하고 있고 그 대가 관계까지 한번 따져본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자면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90%나 포기하고 일반 분양을 통해서 분양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 사업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죠. 그거에 대해서 성남시는 동의를 했습니다. 또 R&D 센터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산지를 깎아서 산지관리법 위반되는 건축물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같이 하고자 하는 기부채납 용지도 쓸모없는 땅을 줬고, 이걸 다 같이 하자는 개발을 같이 해서 그 개발 이익을 쉐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성남 시민의 이익보다는 민간업자의 이익이 과중하게 치우쳤다. 이걸 어떻게 승인할 수 있냐라는 게 핵심인데, 시장님 총평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뭘 총평할 가치가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서울시는 창의 행정을 하자, 적극 행정을 하자, 이제 그런 모토에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간업자가 이종일반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준주거로 해주는 건 이걸 적극 행정으로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정말 사악한 적극 행정이죠. 적극 행정이라고 하자면 적극 행정이라는 용어도 아깝습니다. 코미디 행정, 정말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한 막가파 행정이라고 정의를 해도 사실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네, 근데 할 말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시장은 이걸 1,100억 원의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용지를 받았지 않냐, R&D 센터 용지를 받았지 않냐, 이걸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딱 짚어봤지만 서울 아니라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조건의 변경이면, 그리고 이 조건의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을 민간한테 몰아주면서 어떻게 이걸 숨기고 1,100억 원을 환수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하는지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공공이익을 사유화하려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리고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 또한 범죄이며, 그 권한을 부여한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백현동 개발 사건의 꼬리를 무는 의혹처럼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시정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타산지석으로 삼겠고요. 이번 기회에 2009년도에 발상을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정교하게 다듬어져 왔던 개발 가치가 있는 토지의 개발 과정에서 공공 기여를 받아내는 그런 그 창의적인 시스템이 혹시라도 오염이 될 가능성이 없는지, 그리고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갈 가능성은 없는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되돌아볼 기회가 됐습니다. 네. 아마 엊그저께 소상열 의원님에 이어서 김종길 시의원님도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시는 것은 그럴 가능성에 대한 경계, 물론 터무니없는 비유 사례이긴 하지만 비교 가치가 없죠. 비슷해야 비교를 하죠. 그러나 이 사례를 통해서 아마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고자 하는 충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제도가 더욱더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제도로 거듭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권한인 도시계획은 지역과 사회의 발전을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데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악용됐을 때는 그걸 저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도시계획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좀 조명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남준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도시국장 조남준입니다. 네. 영등포는 용도 지역에 어떤 게 있나요? 중공업 지역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절반 정도는 중공업 지역이죠. 네, 서울시에 얼마 남지 않는 중공업 지역의 절반을 영등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영등포구청을 자료를 받아보니 매년 서울시에 거의 매년 용도 지역을 변경해달라, 아니면 지정을 해제해달라, 아니면 대체 지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중공업 지역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았을 때는 지금 면적이 한 3배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이제 발전하게 된 어떤 계기 중에 하나가 경인축을 따라서 중공업 지역이 그동안 이제 서울시의 어떤 일자리 공간으로서 산업 공간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90년대 말 2000년대 초서부터는 기존에 남아 있는 중공업 지역을 가급적 저희가 보존해야 됐다는 원칙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다른 용도 지역과 달리 중공업 지역은 한번 줄어들게 되면 새로이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서울에 이제 과도한 어떤 중공업 공업 기반의 어떠한 이러한 시설들이 집중됨으로써 전국적인 지역균형 발전에 좀 저해야 한다라는 목적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지정을 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중공업 지역을 이제 해제하는 과정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마곡지구에 저희가 중공업 지역을 지정하면서 그에 상하는 면적만큼을 이제 해제를 한 것이 2000년대 중반의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 지역은 다른 타 용도 지역과 달리 해제는 할 수 있지만 새롭게 지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보존의 원칙을 지켜온 것이 그간의 어떤 행정의 큰 방향이었다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공업 지역 그리고 공업 기능 이런 부분이 서울시의 성장 동력이었고 네, 또 앞으로도 4차 산업 시대에 어떤 또 변화를 예기치 못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없애거나 총량에서 줄이거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마곡, 강동 이쪽에 중공업 지역을 지정하면서 그 지역이 발전을 이끌고 이런 좋은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다만 중공업 지역에 이제 공업 기능이 상실된, 혼재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시의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등포 지역을 잘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지만 아파트가 다 서 있고요. 그 아파트를 없애고 공장을 다시 짓는다? 아니면 산업 기능을 하는 뭐 지식산업센터를 넣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3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 정비를 하려고 해도 중공업 지역 용적률 어떻게 되죠? 공동주택을 250%까지 지금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50%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고 단가도 올라가고 지가도 너무 상승돼 있고 여기에 만약에 재정비를 하면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다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영등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남권에 다 거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도시는 슬럼화되고 SOC는 부족해지고 지금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오피스텔이거든요. 1인 가구가 영등포 50%가 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아닌 겁니다. 근데 중공업지역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고요. 저희 영등포는 교통이 편리하고요. 1인 가구가 왜 모여드냐? 직주 근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나빠진다라는 판단을 하고 아이가 일정 부분 크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저는
지금 영등포에서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50% 넘는 분들이 젊습니다. 20, 30대가 영등포가 2030 세대 비율이 서울 두 번째입니다. 관악구 있는 대학이 있는 그쪽 말고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저출산 문제의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텐데, 그러려면 일자리는 있으니 양질의 주거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신혼부부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저렴하고 환경 좋은 적합한 주거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중공업지대 혁신이 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6월 달에 우리 도정법이 통과됐죠. 네, 그 그렇습니다. 내용은 중공업 지역도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올려줄 수 있다라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럼 서울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400%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기반들은 마련돼 있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각 지역별로 이제 했을 때 어떻게 용도 지역은 이제 그 밀도는 올라가되 또 이제 그 지역 서남권 지역이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 문화복지시설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이 상당히 이제 부족한 것이 이제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대신 아까도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내 진정으로 필요한 기반 시설 내지는 지역 시설에 대한 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복합 개발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검토는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네, 그거는 뭐 이제 법이 개정됐고 아마 도정법에 따른 이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큰 원칙하에 이제 정비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를 비롯해서 중공업 지역에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8개의 자치구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이 용도 지역의 변경이나 네. 아니면은 규제의 완화 이런 것들을 절실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하루 이틀 기다리신 게 아니고 네, 길게는 수십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공장은 다 떠나갔는데 왜 아직 중공업 지역이냐, 그런 얘기를 꼭 하십니다. 네, 그동안 이런 유연하지 못한 총량 관리에 좀 치우쳤다면 지금은 좀 더 전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시계획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적절히 배분하고 이걸 잘 회수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남준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공업 지역에 있는 분들의 그리고 지역의 니즈를 잘 검토해 주셔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장님, 약자와의 동행, 시장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모토시죠? 네, 저는 이제 약자와의 동행이 복지만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계획도 충분히 약자와의 동행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게 지역을 발전시키고 아니면은 뭔가 개발 이익을 얻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하는 거고, 그 공공의 이익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약자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동감하실 거라고 믿고 이번 중공업 지역 혁신을 준비하시는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아주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국장과의 대화를 아주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으시네요. 예, 중공업 지역을 어떻게 일자리 창출과 주거의 질 향상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로 현대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직주 근접 혹은 직주 혼합의 공간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의원님의 아이디어랄까요? 철학을 아주 감명 있게 들었고요. 100% 공감입니다. 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이 영등포 구의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굉장히 낙후가 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처럼 초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걸 그대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절한 시점에 서울시가 발전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산업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자칫 방치하게 되면 그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데도 그 타이밍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지금 의원님 제시한 대로 우리 젊은 분들이 거기에서 양질의 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서 일자리까지 창출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멀리 출퇴근함이 없이 네. 이 공간에서 아주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걸 목표로 아마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을 세운다면 후대에 상당히 잘된 도시계획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고요. 각별히 일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시정 질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이라는 한 주제만 얘기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 도시계획이 정말 우리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고 약한 분들, 약자를 돕는 그런 서울시정의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